자, 첫 번째 키워드는 살벌한 주말인데요. 뒤에 보면 사진이 있죠? 바로 그 문제의 뭐라 그럴까요? 인간이라고 좀 할까요? 그런 표현이 오히려 낫겠습니다. 자, 오늘 신상 공개가 됐는데요.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자, 서현역 흉기난동 피의자 신상 공개가 됐습니다. 이름은 최원종, 2001년생입니다. 22살이죠. 사진이 지금 네모 하얗게 된 사진은요. 이거는 운전면허증에 있는 사진이라고 좀 알려져 있죠. 그리고 옆에 있는 사진, 머리를 짧게 깎은 저 사진은 경찰이 확보한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낸 게 아니에요. 경찰이 검거하면서 저 사진이 찍힌 거죠. 이 두 가지 사진을 공개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이름은 최원종, 22살, 2001년생이고요. 사진 보시면요. 운전면허증 사진은 옛날 걸로 보여요. 그 옆에 있는 짧은 머리 사진, 이게 지금 현재 모습입니다. 신상이 공개가 됐습니다. 자, 그럼요. 지금 구속 상태거든요. 지난 주말 구속영장 실질 심사, 판사 앞에서 심사받기 위해 가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 내용 좀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왜 범행 저질렀습니까? 왜 범행을 결심했습니까? 정신과 치료 거부한 이유가 뭐예요? 피해자들이 할 말 없습니까? 반성하세요. 서현역을 범행 장소로 선택한 이유가 뭐예요? 신림역 사건을 모방한 겁니까? 그 말씀만 해주세요. 왜 범행 저질렀습니까? 마스크 벗겨야지, 마스크. 언제 범행 결심했습니까? 무수히 많은 질문이 나왔지만 아무런 얘기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점이 참 많이 남겨져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전혁진 변호사 나와 계신데요. 일단 처음에 체포됐을 이후에 네네. 경찰 쪽에서 나온 얘기 중에 하나가 약간 뭐 심신미약이다. 약간 이런 주장을 했다는 얘기가 보도도 됐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이 범행이 어떤 경위를 거쳐서 이루어졌는지 진행이 됐는지를 따져보니까 상당히 의도성 또는 계획성이 있는 정황이 보인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그렇다면 일단 계획성이라고 보이는 지점이 어떤 게 있고 그리고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거 이게 무슨 영향을 좀 주는 사항이 될까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은 법적으로 심신미약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예.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그게 이제 미약하다는 뜻이거든요. 예. 그래서 심신미약이 인정이 되면 처벌되는 형이 감경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감경할지 여부는 예. 의사가 결정한 게 아니고 예. 뭐 의사의 의학적 판단을 참고하겠죠. 하지만은 결과적으로 이제 판사가 법관이 결정을 하는 건데 예. 그런데 과연 최원종 같은 경우에 심신미약이 인정될 수가 있겠는가? 뭐 정신병력이 이제 있었다고 있었다라고 알려져 하지만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이 범행, 이 끔찍한 범행을 준비하고 실행하고 그다음 그 이후에 있어서 굉장히 고도의 계획적이에요. 예컨대 준비하는 데 있어서 그 전날 가가지고 마트에 가서 범행 도구를 이미 준비를 갖다가 했고요. 그다음에 범행을 갖다 예고하는 글까지 올렸어요. 그다음 실행하는 거에 있어서도 차를 가지고 이제 사람을 치고 그렇게 해서 한 5명 정도가 그렇죠. 한 분은 돌아가시고 또 네 분은 아주 1차 크게 범행입니다. 다쳤고. 그게요. 그다음에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칼 들고 백화점 안에 들어가 가지고 9명한테 또 범행을 갖다 저질렀고요. 예. 그다음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범행 직후에 흉기를 화분에다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걸 봤을 때 과연 이 범행이 우발적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어떤 대상을 정해놓고 있지는 않았지만 묻지마 범죄이긴 하지만 예. 그렇다라고 해서 이게 우발적인 범행이라고는 전혀 보이지가 않고 예. 굉장히 그 계획적이다. 고도의 그 계획을 가진 그런 그 범행이었다. 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의사결정 능력이 없거나 아니면 미약했다고 볼 수 있겠는가? 물론 이제 정신감정 같은 걸 해봐야 알겠지만은 예. 제 생각에는 심신미약이라고 하는 주장은 그렇게 그 받아들여질 것 같지 않고 예. 오히려 마치 심신미약이 있었던 것처럼 주장하는 것 자체가 예. 아주 고도로 그 범행이 계획된 거다. 그 자체를? 끝난 다음에 범행을 다 저지른 다음에 난 정신병력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심신미약이 인정이 되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그게 심신미약이 아니다라고 하는 방증이 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마 그러한 주장이 심신미약 주장이 받아들여지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면 지금 구속이 됐고 향후에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게 될 텐데 재판 과정에서 최원종의 변호인 측에서 그쪽 그런 심신미약 또는 뭐 체포하자마자 무슨 다수의 사람들이 자기를 약간 괴롭힌다 이런 취지의 얘기도 꺼내놨단 말이에요. 이런 걸 가지고 좀 뭐랄까요? 감형 이런 걸 노리고 좀 얘기하지 않을까요? 그런 거는?
그러니까 변호인은 그 최원종의 변호인은 국선 변호인이 됐든 아니면 본인이 선임한 변호인이 됐던 거의 100% 심신미약 주장을 하기는 할 겁니다. 왜냐하면 달리 변명할 게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과연 재판부에서 법관이 이러한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그건 굉장히 회의가 많이 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지금 정신병력 그리고 뭐 치료 거부 이런 얘기가 지금 굉장히 강력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는데 중간중간에 들어가는 경우가 자꾸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조금 문제성을 갖고 계시고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일단 이 상황도 좀 그렇게 가는데 지켜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런 가운데 주말 동안 사실은요 많은 분들 불안에 떨게 한 이걸 뭐라고 봐야 될까요? 이거는 지금 분위기에선 단순히 장난이 아니거든요. 화면 좀 보시죠. 보면은요, 신림동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후에 접수된 살인 예고글이 총 거의 200건에 가까웠어요, 지금요. 그리고 오늘 오전까지, 7시까지 59명이 검거가 됐고요. 그중에 3명이 구속됐습니다. 아직 다 찾지 못했군요, 누가 올린 건지. 그런데 이 59명 중에 34명, 절반이 넘어가요. 10대 청소년이랍니다. 정신 변호사. 네. 이거 어떻게 처벌되는 겁니까? 경범죄입니까? 협박죄입니까? 무슨 살인 예고죄입니까? 이거는 법적으로 어떻게 처벌 대상이 되는 겁니까? 이거는 일단 협박죄는 어려울 것 같고요. 협박은 어려울 것 왜냐하면 같고. 그 대상이 특정이 되지 않았으니까. 예. 그런데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첫 번째로 인정될 수 있는 가장 큰 혐의는 살인 예비죄입니다. 살인 예비죄. 예, 그러니까 일반적인 범행은 기수만 처벌을 해요. 미수도 처벌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미수라고 하는 것들은 형법에 관련 법에 특별히 규정이 있을 때만 미수 처벌하는데 미수도 제대로 처벌된 경우가 많지 않은데 예비나 음모는 더더군다나 말할 것도 없죠. 그럼 지금까지는 사실 이런 게 처벌을 안 받고 그냥 끝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겁니까? 그런데 이제 형법에 살인이나 뭐 내란죄 같은 거 그런 아주 중대한 그 범죄에 대해서는 예비 음모도 처벌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살인도 그렇기 때문에 살인 예비죄가 이제 처벌이 되는데 형량도 되게 셉니다. 10년 이하 징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사람들을 무차별로 이렇게 죽이겠다 이런 식의 글을 올리면 그 자체로 자신의 의사를 표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살인 예비가 된다. 살인 이건. 예비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다음에 살인 예비죄가 인정이 되면 10년 이하 징역까지 처해질 수 있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그거 나는 장난이었고 그런 것까지는 아니었다. 지금 보면 10대 청소년이 상당히 많은데 이거 장난으로 한 거예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되면은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게 경찰력이 낭비됐잖아요. 당연하죠, 그거는. 그렇게 되면 이게 공무집행 방해죄도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이게 진짜로 내가 장난으로 글을 올린 거에 불과하다. 그럼 이제 경범죄 처벌법으로 가가지고 과태료로 끝날 수 있는데 그런데 이게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정말로 연쇄적으로 이러한 범죄가 계속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장난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주장을 해도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건 살인 예비다라고 인정될 여지가 굉장히 커요. 그다음에 지금 같은 때 장난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정말로 사람을 죽이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글을 올린 거지 지금같이 이게 막 사람들이 불안에 떠는데 이 글을 올렸다 이걸 장난이라고 했다 이렇게는 받아들여지지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기 이제 59명 중에 벌써 3명은 구속이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만약에 이제 제가 그런 글을 올렸다고 치는데 경찰이 찾아와가지고 당신 그 살인 예비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었지라고 그러면 제가 바보가 아닌 이상 제가 그런 마음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장난이라고 얘기하겠죠. 장난이라고 이야기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그 범죄자가 피의자가 이렇게 변명을 해도 객관적인 그 모습으로 그 인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사람의 그 고의라고 하는 것들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미성년자든 아니든 누구든지 간에 지금 같은 상황에서 저런 장난쳤다가 그러니까 그런 글을 올리는 거는 장난일 수 있겠는데 처벌은 장난이 아닐 수 있을 것이다. 그 부분은 명심해야 될 것이다라고. 지금 보면 어떤 어떤 공공 장소,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곳, 그러면 생각할 수 있는 건요. 그 주변에 상점들이 많아요. 이런 살인 예고 글 때문에 거기에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되는 거거든요. 그거 감당할 수 있습니까? 정말요? 이거요. 법적으로 정말 큰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감당할 수 없는, 설사 장난이라도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 절대요.
이런 장난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그 안에는 장난이 아닌 경우도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건 엄격히 잡아내야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요. 많은 분들이 이제 공공장소에서 막연한 두려움을 갖게 됐어요. 누가 갑자기 가까이 다가오면 흠칫 놀라는 현상까지 발생하고 있는데요. 주말 동안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영상으로 2가지 내용을 묶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가지 일이 있었는데 하나는요. 서울의 지하철역이죠. 뭐 논현역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어떤 분이 이 아이돌 뭐 사진을 보고 소리를 질렀는데 이게 무슨 일이 난 줄 알고 주변 분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저렇게 난장판이 돼버렸잖아요. 이게 뭔 일이 났구나 드디어. 뭔가 흉기난동 또는 테러가 났구나 해서 많은 분들이 큰일 날 뻔한 거예요. 저런 일로. 그리고요. 그리고 오인사고. 그러니까 누가 어떤 학생이 뭐 이렇게 옷을 좀 이렇게 뭐 모자 쓰고 다는데 그걸 잘못 신고한 거예요. 그래서 진압 과정에서 학생이 막 다치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또 과잉 진압이 돼버린 거죠. 과잉 진압. 이런 일까지 주말에 있었습니다. 지금 다들 두려움과 약간의 패닉 상태에 있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요. 사진 하나 더 보겠습니다. 화면에 있습니다. 자, 차지영 교수님. 예. 뭐 앞서서는 5인 신고로 이제 사람들이 큰일 날 뻔한 일 그리고 또 한 분이 뭐 경찰하고 이제 체포되는 그런 과정이 있으면서 다치는 일까지 있었는데 저게요 지금 분당 소현역하고 서울 강남역이에요. 예. 장갑차죠? 예, 장갑차죠. 도심에 장갑차가 경찰 장갑차가 딱 서 있어요. 예.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 그러니까 저 사진을 보고 많은 국민들이 상당히 좀 놀랍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또 가슴을 쓸어내리는 또 하나의 뭐 장면을 연출했을지 싶은데요. 예. 사실은 뭐 지금 경찰 특공대가 나오고 장갑차가 동원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일종의 뭐랄까 우리 사회를 안전을 위협하는 테러 같은 것들이 무슨 발생했을 일단 때 느낌은 무슨 폭탄 테러 약간 이 느낌이 난단 말이에요 이런 지금요. 테러범들이 그러니까 출범했을 때 아마 보일 수 있는 그런 과정인데 그런 모습인데 사실 왜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느냐 본다고 한다면 지금 이 이상 동기에 의한 범죄, 이 묻지마 범죄 자체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적지 않게 우리 사회에 대한 테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한다면 사실 이 좀 과잉이라는 뭐 그런 비판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너무 저거 좀 지나치게 뭐 장갑차까지 갔다 왔는데 그렇죠. 이런 발언이 그렇지만 있었어요. 이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과 이 지금 뭐랄까 이 그런 걱정들을 생각하면 일종의 뭐랄까요 전시 효과, 일종 보여주기 위한 효과라도 저런 것들이 좀 액션이 필요하지 않을까. 근데 저 장갑차가 저기 언제까지 설 수 있습니까? 글쎄요, 그건 언제까지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지금 온라인상에 지금 뭐 일종의 이 살인 예고 글들이 계속적으로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상당히 우리 경찰력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물리력을 동원해서 막겠다는 의지를 이렇게 보여줌으로써 일종의 예방 효과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금 비판하는 쪽에서는 과유불급이다, 좀 지나치다, 더 무섭다 저게. 더 무섭다, 뭐 있어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런 조치들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문제는 지금 저런 식의 보여주기식 그 경찰의 강제력을 이렇게 표출하는 것이 이번 사태에 대한 모든 이 대책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설마. 그렇죠.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종의 이상 동기 범죄잖아요. 이것이 뭐 일종의 뭐랄까 사회적 용어로는 외로운 늑대라고 해서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병리적 현상 중에 하나에 나타나는 지나친 경쟁에서 처지고 소외되는 젊은 층들이 이 지금 사회에 대한 불만을 이런 식으로 표출하는 장면일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런 이 즉시적인 예방 조치도 필요하지만 중장기적인 대책도 필요하다. 예를 들면 이런 범죄들이 왜 벌어졌을까? 우리 사회의 병리적인 구조적인 차원에서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가 뭐가 문제냐 하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 대책을 만들어내고 또 한편으로는 상당히 우리 사회에서 경쟁에서 뒤처진 젊은이들을 나름대로 우리 이 복지 네트워크가 어떤 식으로
구제해내는가 예, 예. 이런 부분들에 좀 이 부실한 구멍은 없는가 예.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의 논의까지 저는 같이 병행이 되어야만 예. 사실은 이런 범죄들을 조금이라도 예방하고 좀 더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신림동, 흉기난동 그리고 분당 소연역 흉기난동 이렇게 잇따라 나오면서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는데 이게 다 갈래로 좀 가고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방금 말씀하셨지만 외로운 늑대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사회에서 다른 나라 선진국들이 이미 경험한 경우도 있거든요.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정신질환이 분명히 있는데 치료를 거부하는 분들 그리고 때에 따라서 어떤 일이 생기는 거 이건 또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여러 가지 고민들을 낳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요. 이 사안이요. 자꾸 파생이 됐는데 어디까지 파생을 했냐면요. 가석방이 없는 종신형을 자리 잡게 해야 된다. 그리고 사형 집행도 과감하게 해야 된다. 뭐 이런 주장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관련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사형을 집행하게 되면 EU와의 외교 관계가 심각하게 단절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여러 가지 고려할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저 그 취지에 공감합니다. 저는 어떤 그렇게 사회에서 정말 용납할 수 없는 어떤 괴물의 경우에는 영원히 격리하는 방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형제 이야기를 하니까 저보고 네. 두테르테의 시기라고 했죠. 네. 제가 이야기한 거는 사형이 흉악범이 확정된 사형수가 형소법 465조를 보면 법무부 장관은 6개월 내 집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대통령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한테 465조 법을 준수하라고 지시하겠다는 겁니다. 그건 두테르테 시하고는 틀리죠. 흉악범은 사형시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거는 대통령이 그 사법 판결까지 이런 사법 절차에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 그리고 행정의 수반인 대통령은 아니, 범죄 예방을 최우선으로 해야 된다. 아니, 그 말씀이죠. 예. 보니까 지난 대선 때도 사형 집행 이게 이제 쟁점에서 토론 주제가 됐거든요. 저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홍준표 대구시장이 당시에 이제 후보로서 등장하는데 다음은 홍준표 대구시장이 다시 한번 의견을 냈어요. 이거에 대해서 최근 사태에 관련해서 사형 집행 생각 다시 한번 그리고 EU 아까 한동훈 장관이 EU 얘기했죠. 유럽연합으로부터 외교가 단절될 수도 있다. 이거 집행하게 되면. 근데 유럽연합에서 시비 걸어서 사형 집행 안 한다고 법무부 장관이 말했다고 하는데 웃기는 발상이다. 이렇게 또 일축을 해버립니다. 자, 사형 집행 문제. 사실상 우리나라는 사실상의 사형 폐지 국가 이런 명단에 올라 있거든요. 집행을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요. 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신성범 전 의원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형을 집행한 게 마지막으로 김영삼 대통령 때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90년대군요. 97년으로 26년 동안 사형을 집행 안 했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사형제는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판결을 받은 거예요. 근데 왜 안 하느냐? 한동훈 장관 말이 틀린 건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2007년도에 유럽연합하고 범죄인 인도조약하고 형사사법공조약을 맺을 때 서약서를 썼단 말이에요. 사형이 안 하겠다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 말도 틀린 말은 아니다. 다만 국민들이 볼 때는 완전히 지금은 이런 흉악범까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사형을 안 시켜야 된단 말이야. 홍준표 시장한테 또 손을 들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다 현실적으로 어려운 거예요. 왜? 지금 제가 기록을 보니까 55명 대법원에서 사형 확정 판결돼서 사형 집행 안 된 사람 기다리는 사람이 55명이네요. 그럼 50명이 넘은 상태가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집행이 안 되고 그리고 있다. 마지막 가장 오래 있는 사람은 30년 동안 사형을 매일 사형수 자격으로 30년을 보낸 거예요? 보내고 있는 거예요. 어찌됐든 이 문제보다는 사실 사형의 실제적인 논쟁보다는 경찰의 총기 사용 문제를 좀 더 현실적으로 봐줘야 돼. 무슨 말이냐? 지금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보면은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구두로 경고하고 쏩니다. 그 다음에는 공포탄을 쏘고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아주 급박한 경우에는 뭐 실탄 이런 건데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현실에 맞게 조금 해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어느 경우에는 경고 없이 쏠 수 있다든지 그걸 아주 특정해서 말이죠. 뭐 총기를 뺏으려고 한다. 흉기는 어떻게 하고 들고 있을 때 위협을 느낄 때 이렇게 좀 해가지고 경찰관의 현장 대응 능력을 높여주는 게 현실적 방안이에요. 그러니까 경찰들이 총을 못 쏜다니까요. 쏘아보는 경험도 별로 없고 그 테이전 쏘가지고 잘못되면 또 손해배상 민사소송에서 처벌받고 민사소송에서 돈 물어주고 이런 식에 대해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경찰들이 조금은 더 현실적으로 가담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봐요.
자, 김주수 전 민주통합당 사무총장 나와 계신데요. 이 사형 집행가 이게 외교적으로 안 되는데요와 무슨 소리입니까? 할 건 해야지. 이게 지금 주장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신성범 전 의원께서 사형제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을 예. 해주신 것 같습니다. 어. 실제 우리나라가 외국과의 범죄 인도 조약이나 이런 것들에서 좀 더 인권을 뭐 중요하게 여기는 선진국으로 이렇게 좀 인정받은 거는 이렇게 사형을 사실상 폐지하고 있는 이런 데서 좀 그 자격을 얻은 것도 그러면은 있고. 사실상 지금 두 분 다 비슷한 의견이신데 그러면은 차라리 사형제를 폐지해 버리죠. 그러면 차라리 그건 안 됩니까? 그거는? 일단 뭐 현재 형법에 규정돼 있고 예. 국가가 가지는 정의의 어떤 수단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예. 사형을 실시하는 걸로 또 돼 있고. 약간 우리나라가 어정쩡한 상황이 있는 건가요? 그러면은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일제 사형제를 가지고 있고 또 사형 판결은 하지만 현재 집행은 안 하고 있고. 이런 약간의 뭐 약간 타협적 이런 입장이 있는데요.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이야기했지만 좀 그 경찰들이 집행할 때 좀 더 예. 강한 걸 요구하거나 이제 이런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음. 만약에 이제 이런 은둔형 이렇게 외톨이들의 묻지마 이런 범죄 살인이 일어날 때 그 현장에는 경찰이 바로 있을 가능성은 없고 예. 실제 이제 이렇게 뭐 강도나 흉악 무기를 소지한 범죄를 제압할 때는 과거에도 이런 이야기가 예. 나왔었는데 이런 문제는 사실상 사회적 좀 범죄 원인을 좀 더 우리 사회가 해소하려고 하는 이게 일본에서도 이런 이제 범죄가 유행하거나 이런 게 다들 양극화가 심하고 불평등이 심해서 또 이런 청소년들 층에서의 경쟁 심화나 이런 거에 고립 속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런 사회적 상담이나 치료 영역 그리고 이런 정신적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치료를 받게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 쪽으로 좀 더 원인을 그러니까 범죄도 엄하게 대해야지만 그 원인은 더 엄정하게 대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조금 더 사회적 의론을 모아가야지 좀 더 적자적 반응을 하는 거는 결과적으로 나중에 큰 이 범죄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사실은요, 어떤 강력범죄가 발생을 했을 때 과거에도 그랬지만 이번엔 유독 또 그런 논쟁이 시작되는 걸까요? 법이 너무 물러서 그런다. 아니다. 우리 사회가 아파서 그런다. 이게 토론이 시작되는 걸까요?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는요. 이쯤 되면 이게 산으로 가는 겁니까? 어디로 가는 겁니까? 뭔가 생각지도 못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키워드 보시죠.